소설 3강 서투른 도적 시작할게. 본문 바로 들어갈 거야. 앞부분 줄거리 봐봐. 나는 창의문 밖에 이사한 이후에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다.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힘겹게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이 다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이게 이제 황해도 할멈이라고 하는 거야. 자, 내용을 한번 볼게. 일단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굉장히 부자고 이 할머니는 가난해, 알았니? 나중에 제목처럼 서투른 도적질을 한단 말이야, 할머니가. 자,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다. 그럼 당연히 이건 빈민이 되겠지, 그지? 빈민. 가난한 사람이야.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다. 농토 빼앗긴 거 뭐야? 일제강점기고 시대역 배경이 일제강점기야. 옛날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인도에는 동인도 회사지, 그지?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 땅을 뺏었잖아. 그랑 똑같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가지고 조선인의 땅을 약탈했단 말이야. 그때 빼앗긴 거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야. 응? 아내가 전했단 말이야. 할멈에 대해서.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쳐들이고 저는 13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이할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이제 아내한테 들은 말이야. 황해도 저 할멈이 어떻게 다 서울에 왔는지. 그 다음에 걸어서 왔다 그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공동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 삼원이란 전 천냥을 들여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장사 시작했는데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미천조차 값살려 버리고 필경 마침내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동양 같은 고향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겨우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자, 값살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금야금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야. 미천조차. 그 다음에 기름 장사를 했는데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이 서툴러서 이 부분은 기름 장사 실패한 이유가 되겠지. 돈을 들여가지고 기름 장사를 해봤는데 단골도 없고 서툴러서 다 망한 거지. 그리고 남아있는 미천조차 다 야금야금 다 갉아먹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신세를 지고 있다가 겨우 우리 집에 온 거야. 이건 내력을 아내한테 들은 거지, 그지?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 되어 피차 상호간에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은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 그러면 비유적 표현인데 여기 하소연이야. 하소연을 계속 하는 거지. 장마에 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는 아내를 조르다 못하여 이제는 나만 보면 또 계속 하소연 조르기 시작했단 말이야. 할멈은 이렇게 끊임없이 조르고 있었어. 나으리 마님 저 새끼 여기서는 손자지. 아까 걸어서 데리고 온 손자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실까? 댁으로 대불고 와요. 13살이라도 못할 일이 없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손자를 데리고 오고 싶어한 할머니의 하소연은 첫 번째 13살인데 나이는 좀 어리지만 못할 일이 없다. 잘한다.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데려오면 쓸 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불러오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야. 저 건너방이 비지 않았시까?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내게 좀 빌려주실까요? 방까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할머니의 호소는 두 번째, 비어있는 건너방에 우리 아들 내외 와서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는 13살 손자 데리고 오겠다 그러고, 두 번째는 건너방 비어 있으니까 그거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주소. 다음, 돈을 10원만 선월급으로 미리 좀 주실까요? 요게 세 번째 하소연이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갚으라고 싶어 하는 거지. 서울에 올라왔을 때 동리 사람에게 진 빈량을 갚아야 되겠시다. 나으리마님 사람 좀 살리소. 그래서 빚 갚으려고 월급을 갚으라고 있는 거지. 그지? 이게 하소연이고, 나만 보면 조르고 있는 거야. 그는 제1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믿고 나한테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소연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거야. 나를 통해서. 처음에는 허허 실수 지나치는 말로만 여겼지만 뭐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지. 여겼더니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을 깨닫게 됐어. 진짜야 진짜. 농담으로 받을 게 아니란 말이야.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 여기 한 오라기라고 나왔는데 이 오라기가 바로 여기 나를 말하는 거야. 그치? 아니면 나와 아내, 부부, 우리 집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할멈이 물에 빠진 신세다라고 얘기하면 절박한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할멈의 절박한 처지,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집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모양이야. 부여잡은 모양으로 역시 비유적 표현이고, 그는 여기서 할멈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느꼈단 말이야. 처음에는 허허실실 그냥 대충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절박하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한오라기를 잡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나 우리에겐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실제 상황이란 말이야.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은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턱이 없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기 있잖아. 다달이 몇 푼 월급, 이것도 이게 바로 처지란 말이야. 여유가 없는 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달 월급 타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할멈의 손자며 아들 부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지. 시꾸라야 우리 내외와 부부와 5 먹이 딸 하나, 집이 멀고 명색 밭이라고 산기슭에 몇 고랑 있는 탓에, 이 전재산이지, 문안심부름과 집 거리두기에 19살 먹은 대욱이란 아이를 들인 터이라. 자, 됐네. 여기 대욱이가 또 나오는 등장인물.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하고 5살짜리 딸이 있는데 대욱이란 사람을 집안에 들였어. 여기 황해도 할멈처럼 들였단 말이야. 이유는 뭐야? 그래. 집에서 심부름하거나 집 거두기, 집 거두기니까 집에서 대소사 있잖아. 자꾸 큰일들 처리하는 거야. 집안일을 좀 도우라고 대욱이라는 아이를 갖다가 19살 먹은 애 들였단 말이야. 안잠자기 외에, 여기 안잠자기가 누군데? 황해도 할멈이겠지. 황해도 할멈. 안잠자기 외에 사람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부둥부둥 식구를 늘릴 수 없는 노릇이니 그의 할머니의 청을 들으려야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요청, 부탁을 그걸 수락할 수가 없었다. 이 요청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야.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그렇지. 할머니 안 됐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도와주지 못하는 게 더 무거웠다고 느낀 거지. 그지? 험난한 인생의 길에 산 표본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그럼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산 표본이 누군데? 이게 황해 할멈이 알아니?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모습,
황해할 몸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보는 듯하여 황해할 몸이고 험난한 인생의 길에 산 표본 같은 게 바로 할머니야. 눈앞에 보는 듯하여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그런데 봐봐, 힘들게 산 사람 표본인데 할머니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마음은 점점 고통이 커져만 갔지, 무거워졌지. 낮보다도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 있지 않거냐, 안 보고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해할멈도 자기 일이 바쁘다 그랬어. 할 일이 많아 집에서. 나는 집에 없어. 그러니까 마주칠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조르기가 좀 적겠지, 그지? 밤엔 저녁을 먹고 앉으면 그의 애원 같은 하소연은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머리를 들먹인대. 귀에 들리니까 머리를 들먹인대. 그러면 같이 함께 울었다는 얘기네. 두 방에 불떼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할멈은 윗간에 자니 한 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다름이 없었다. 장지. 그 장지로 막았다 그랬잖아. 그지? 장지로 막았다. 그러니까 한 방에 가서 자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그지? 윗칸 아랫칸으로.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 격해 폭포수같이 야 밑줄 쳐볼까? 폭포수같이.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고 막 쏟아지는 거야. 알았니? 호소가 폭포수 같다는 얘기야.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과 서름과 슬픔을 늘어놓았단 말이야. 원정이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라는 뜻이야. 서름,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늘어놓는다. 이 거룩한 댁에서 이렇게 잘 살고 훌륭한 집에서라는 얘기야. 자기를 안 살려주면 도대체 누가 살려주겠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별표해라. 내가 꼭 그를 구해야 될 만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이잖아. 이 소설이 바로 그거야. 빈자, 가난한 사람 있지? 부자가 있잖아.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부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알았니? 무슨 말이지? 그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현실에선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현실적 상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 이렇게 가진 자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깨워 주려고 이 소설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부자의 반성 알지? 그런 반성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거야. 근데 이 소설은 부자들이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니,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계속해서 조르고 볶고 호소하고 애원한다. 지겨울 정도로.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 뜬 눈으로 세우기까지 되었다라고 돼 있어. 계속해서 줄기차게 조르고 줄기차게 굳세게 추근추근하게 졸랐기 때문에. 자, 그다음 B 문제 나오겠다.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무지 길지 않았다라고 했어. 호소를 중얼대다가 꿈을 맺는 모양인데 결국 이 꿈도 오래가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했고,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한숨이 그렇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탄법이지.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그만큼 한숨이 깊었다는 얘기고,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른 모양으로 비유적 표현이고, 또 우후 하는 처량한 울림소리까지 냈다. 그의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이 한숨이야말로 한숨 속에 슬픔과 번민, 자, 슬픔과 번민, 고통, 이게 한숨에 다 녹아있다는 얘기야.
이 슬픔과 번민과 고통, 이 말은 말을 안 해도 이 한숨 소리에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 준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걸리겠네.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10손, 20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역시 비유적 표현이고,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울림. 자, 이거는 지금 괄호를 묶어볼까? 자, 최후의 휘파람 소리 같은 무겁고 우렁찬 비통한 울림. 요거 뭔데? 이게 바로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거야. 그럼 뭔데? 이건 죄책감이지. 죄책감이 무슨 죄책감이야? 저렇게 한숨 소리를 내면서 슬픔과 번민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할머니인데 내가 도울 수 없다는 죄책감이 되겠지. 그지? 나의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런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지. 자, 나는 그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할머니고, 이리로 저리로 뒤적거리는 둔한 음양.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내가 할머니에 대해서, 여기 밑줄 쳐볼까? 그 산란하고 괴롭고 탄력 없고 무거운 팔다리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둔한 음양. 이게 바로 죄책감의 극대화가 됐다. 가장 고조됐다는 얘기야. 내가 할머니를 돕지 못한 죄책감의 고조, 극대화는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는 청을 하다 듣지 않으니까 대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대우기가 없으면 자기 손자를 데려올 수 있을 텐데, 저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저 자리에 하고 내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우기를 미워했어. 새끼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대우기한테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할멈이 대우기를 미워해서 한 행동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대우기를 미워하고 있는 할멈은 저렇게 대충 처리했단 말이야, 알았니? 박대하고 있는 거지, 그지? 박대는 게 막대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밥도 안 차려주고 된장찌개도 안 끓여줬어. 할머니가 대욱을 박대하고 있는 거야. 문전박대하는 그 박대야. 나중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 어디를 가도 재구실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게 내보내는 거를, 내보내는 뜻이잖아. 저 애가 대욱이고 이제 다 컸다. 나이값 할 테니까 그만 내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이다. 대욱이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 다 컸다. 아무데나 가도 재구실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보내고 손자를 갖다 두자. 이게 이제 일종의 두 번째, 대우기를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지. 첫 번째는 나이가 됐으니까 어디 가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손자를 데려다 오면 된다. 대우기를 내보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눈여린 아내는 처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이 요구에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 아내는 할머니의 편이었다가 할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지, 그지? 태도가 변화했다. 누가? 아내가. 누구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저런 것까지 요구하니까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래.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다고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여기선 대우기겠고, 내보내려고까지 한단 말이오. 다 같은 처지에 다 어렵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심청이 나빠. 심청이 나쁘대. 마음이 나쁘다는 얘기지. 심청이 나빠 하고 눈에 밖에 나갔대. 눈에 밖에 났대. 눈에 밖. 이거 관용적 표현이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거지. 처음엔 안 그랬지만 같이 울었다는 얘기는 그 공감했다는 얘기잖아. 공감했는데 이제는 눈 밖에 났어. 할멈이 온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그때쯤에 자 시간이 경과됐고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거나 오겠다고 청했어. 그러니까 열흘 동안 줄기차게 자기 손자 데리고 오자 그랬는데 안 됐는데 이번엔 그러니까 자기 손자 찾아보고 오겠대. 우리는 물론 다녀오세요.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오늘 낮에 갈 건데 아침에 뭔 일이 생겼냐면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마음속에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을 한 바퀴 휘돌아 내려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뭔 일이 일어났네 그지? 할머니가 뭐라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내가. 그리고 나서 그 사단은 이러하다. 이제 요약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거야. 할머니가 사실은 돈을 훔쳤어. 알았니? 그 사단은 이러했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 보니까 마룻바닥에 쌀낫이 흩어져 있었어. 그러면 쌀을 꺼내왔다는 얘기잖아. 이 집은 부잣집이야. 알았니? 아주 부자가 아니라 상대적 부자야.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더니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루로부터 뜰로부터 우물가, 그러니까 질질질 흘리고 갔다는 얘기잖아. 그지?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 있었다. 담아가지고 가다가 줄줄줄 흘린 거야. 알았니?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들 쫓아가 보니까 할머니가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필경. 마침내 할머니 품속에 쌀을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됐다. 이게 바로 할머니가 이 집 쌀을 훔친 거야. 알았니? 그는 헌털뱅이 전대. 원래는 돈 넣고 이렇게 차는 거잖아. 그지? 전대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서 그 할머니가 걷는 대로 쌀이 흘러내리게 된 것이었다. 내막은 이러하다가 바로 그거야.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 저녁 때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물었더니 할머니는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 내어놓고 100배 사죄하며 제 손자한테 갖다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쌀 훔쳤으니까 이거 손자 갖다 먹이려고 한 거지. 그지?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져가지고 월급을 줘서 아주 보내고 말았다 한다. 이게 아내가 할머니가 도둑질한 거, 서투른 도적의 도둑질을 알고 나서 처리한 거란 말이야. 중략 다음에 해봐봐. 대우기는 잠옷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어 웃는다. 진정으로 분개한 중에도 어이가 없대. 이번 사건에 대우기가 제일 치를 떨었다. 왜냐하면 대우기를 대하는 할머니의 태도가 거의 노골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대욱도 느끼겠지. 그지?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까지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이건 좀 의미심장한 얘기야. 알았니? 왜냐하면 그런 짓이라는 게 도둑질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은 남의 걸 훔치는 거잖아. 가난한 사람은 도둑질을 한다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윤리적으로.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쩍 뛰면서 할멈을 맞대해 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욕까지 하면서 감옥에 보낸다고 얼음장을 놓았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대욱의 생각은 할머니의 태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는 얘기야. 제목이 왜 서투른 도적인지 알겠지? 자,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 웃어버리기엔 너무 마음이 저리었다라고 했어. 알았니? 그러면 봐봐. 이 대욱과 나와 비교할게. 대욱은 할머니의 그 도둑질을 갖다가 윤리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 용서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나는 할멈의 도둑질을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아. 알았니? 윤리적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할멈을 욕하고 싶진 않아. 라는 얘기야. 알았니? 자, 대욱이 말 맞다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에서 겁내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제 품속에 든 동전 3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그 얘기는 자, 할머니는 있잖아.
겁을 내었을까? 안 냈단 말이야. 근데 동전이 발각됐어. 그 뒤로는 완전히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신세가 되는 거지.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동전 세 푼이 더 나온 거지. 쌀만 훔친 게 아니라 동전도 훔친 거야.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 푼. 옥춘당? 자, 옥춘당이 뭐냐면 아마 그 사탕일 거야, 아마. 옥춘당이라는 그 빨간 사탕인가 뭐 아무튼 옛날에 그 사탕이 있어. 동전 3개 가져가서 사탕으로 사가지고 손자한테 줄 거였단 말이야. 그 귀중한 동전 세 푼을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리 쉽사리 내놓았을까? 자, 여기 지금 경찰서에 갔을 때 할머니한테는 귀중한 세 푼이었지. 왜 귀중한 세 푼이었을까? 이게 지금 손자를 위해서 쓸 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쉽게 내놨을 것 같아? 안 내놨겠지, 그지? 자, 그는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내어 던진 것이다. 너 보라는 듯이 내어 던진 것이다.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훔친들 어떻단 말인가? 이거 할머니 얘기네, 그지? 쌀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요만큼 훔쳤다고 그거 큰 죄가 됩니까?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이밥을 해준들 쌀밥 해줬단 말이야. 입살로 지은 밥이 이밥이야. 입살로 지은 밥을 해준들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소? 무슨 대사냐? 큰일이겠냐? 큰일 아니다.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벼 뺏는 알뜰한 요것들아 밑줄치고. 야, 정말 알뜰한 요것들아. 반어법이네, 그지? 알뜰하지도 않은 거지, 그지? 원래 알뜰하다는 얘기야. 알뜰살뜰하다는 얘기는 아끼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까지 아끼냐? 가난한 사람한테 그 마지막 남은 저거까지 우벼 뺏는 게 정말 알뜰한 거냐? 아니다라는 얘기지. 반어적 표현이야. 자, 그리고 이 동전 서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살아라, 잘 살아라, 반어. 반어가 2번 나왔네, 여기. 잘 살아라, 반어. 요 알뜰한 거사, 반어. 둘 다 반어야.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 갈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결국 우리의 얼굴, 거기 발음 볼까?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이 동전 서푼을 후려 갈긴 것. 이건 뭐냐면 이 할멈이 지금 나에게 던졌잖아. 이건 나에게 던진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흔히 말하는 부자들에게 던진 거고 외치고 있는 거야. 알아니? 결국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썼단 말이지. 현진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그 민중의 처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돕지도 않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바뀌는 데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부자들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냐? 결국 여기서 훔친 쌀과 동전은 부자한테는 큰 돈이 아니라고. 그 인간적으로 손자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일 돈이야. 그러면 만약에 빈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까지 뺏어서는 안 되고 도와주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소설이다. 알겠지? 자, 문제 봐봐. 1번. A하고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자 어느 부분이냐면 부분 봐봐. 여기는 지금 아내를 통해서 할멈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집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내력이고 B에서는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면서 본인의 심정을 갖다가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야.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1번. A에서는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여긴 요약적 제시가 맞긴 한데 문제는 외양에 치중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 알았니? 여기서는 외양보다는
내력이니까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한 거니까 인물의 외양 묘사는 아니다. 2번 A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소재의 활용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왔었던 일을 유학적으로 제시하는 거지, 그지? 과거의 삶이 정보지 여기는 앞으로의 삶이 아니다. 3번 A의 특정 시점에 대한 회상을 통해 과거를 성찰한다. 전혀 아니고요. 성찰하고 아무 상관없지, 그지? 4번 B는 하소연하는 거.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이 아니고요. 여기는 행동이지, 행동. 할멈의 행동을 통해서 한숨 쉬는 행동, 한숨이지, 그지? 그걸 통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 강조하고 있다. 정답은 5번이네, 그지? 비유하고 영탄의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물의 판단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비유는 마치 파도가 일어나는 모양으로 비유적 지규법이지. 최후의 휘파람 같은 비유법이지, 그지? 그 다음에 그렇다 느낌표, 산란한 괴로움 느낌표, 숨결 전부 다 느낌표니까 영탄법 맞죠? 그리고 둔한 음양 영탄법. 결국 한숨 쉬고 있는 할머니 한숨은 바로 저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할머니의 정서는 번뇌 슬픔 뭐 이런 것들이야. 알았니? 정답은 5번. 기억부터 미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한번 볼게. 기억에서는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라고 돼 있지, 그지? 자, 할머니 요구가 지속적 맞았지? 계속해서 니은 뭘까? 니은은 물에 빠진 사람 한 오락이 부여잡는 모양으로 절박하게 우리에게 매달렸다.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마치 물에 빠진 상황하고 똑같아. 맞았고요. 디귿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을 부부를 살릴 힘은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덕이 없었다. 우리가 도울 형편은 아니다. 할멈의 요구가 할멈의 안위만 관련된 거지 우리 입장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야. 맞았고요. 4번 할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욱에 대한 미움의 감정? 그건 아니지, 그지? 리을가 대욱이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조차도 잘 만들어주지 않았어. 일의 원인이 대욱이지. 대욱 때문에 주인 부부가 할멈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지. 대욱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지, 그지? 잘못된 해석은 4번이네. 그 다음에 미음. 눈 여린 아내는 처음에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렸지만 나중에는 눈밖에 났지, 그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니까. 그럼 여기는 아내의 태도가 변한 거고 무리가 가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정답은 4번이야. 3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서투른 도적이 발표된 1930년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이 이거는 농토를 빼앗긴 거고, 농토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빈민으로 전락했어. 할머니. 이는 작품에 나타난 할멈의 빈곤과 할멈의 빈곤은 바로 농토를 뺏긴 거고, 그로 인해서 타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할멈의 도둑질. 자, 이거는 이제 타락한 거지, 그지? 결국 이게 수탈만 안 됐어도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었으면 도둑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는 궁극적으로 할머니 처한 상황의 사회구조적 모순. 나는 할멈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벌어진 상황을 통해 도덕적 자각을 하게 된다. 아, 내가 도와야 되는데. 아니, 괴로워한단 말이지. 죄책감으로. 나의 이러한 자각은 도둑의 원인을 개인이나 일부 계층의 도덕적 일탈보다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중요해. 소설의 전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야.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멈이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이게 수탈당한 거지, 그지? 농촌의 수탈로 인한 도시 빈민으로 전락. 맞았고요. 2번. 그에게 동정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 커졌다. 거기 나온 부분이 도덕적 자각, 괴로움이겠지, 그지? 내적 갈등을 말하는 거죠. 맞았고. 품속의 쌀을 감추거나 동전 세푼을 훔친 것과 같은
할멈의 도둑질은 빈곤의 원인이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진 거지. 도둑질이 타락이니까 맞았고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 윤리적 문제로 대욱이 지금 할머니를 비판하는 거잖아. 그 대욱의 태도는 할머니 행한 도둑질이 매우 부도덕한 것,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오히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도둑질이 정말 할머니가 자기 자식들, 손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도둑질한 건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 그렇게 생각한 거야. 5번. 내가 할멈이 우리의 얼굴 향해,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갈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할머니의 자각을 내가 짐작하고 있으면 아니요. 여기서 사회 모순에 대한 자각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자각하고 있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할멈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있잖아. 그냥 저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부자가 좀 도와주고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결국은 타락해서 저런 문제까지 생긴다고 스스로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게 나란 말이야. 5번이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지? 이게 서투른 도적 황해도 할멈의 도적질이었어.